안녕하세요, 여러분.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1 리스닝을 통해 인사드리게 된 신영화입니다. 오늘 오리엔테이션 강의에서는요, 교재와 강의에 관한 간략한 소개를 시작으로 최신 토익 출제 경향을 분석해보고 고득점을 위해서 필요한 핵심 대비 전략을 짚어보려고 합니다. 강의의 후반에는 확실한 고득점을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그 리뷰 방법에 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오리엔테이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우선 교재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해커스 토익 실전 천재 1 리스닝은요,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반영한 실전 문제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천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실전 문제집인데요. 테스트 한 회당 총 100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총 10회의 테스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000문제를 여러분들이 다루게 되실 겁니다. 자, 실전 감각 향상을 위해서 실전 문제지와 동일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문제지 뒤에 보시면 앤서시트이 수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앤서시트를 사용해 마킹하는 것 또한 실전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수강하시게 될 이 강의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강의는 총 6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테스트 한 회당 6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 30강의, 그 다음에 후반부에도 30강의 해서 총 60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점, 커리큘럼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핵심 대비 전략을 반영하는 실전 문제 풀이 강의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를 푸는 비율이 아무래도 이론 수업보다는 더 많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히 좀 알아주셨으면 하고요. 자, 우리의 목표는 LC 고득점이에요. 그래서 450점 이후에 또 495점, 만점에 가까운 혹은 만점을 따내기 위한 것을 목표로 이 수업을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확실하게 고득점을 잡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 앞으로 이 교재를 활용을 해야 할지에 대한 팁을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강의는 실전 문제 풀이에 집중을 하는 그런 강의입니다. 따라서 이론적인 부분들의 갈증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에 따라서 해커스 이론서와 함께 이 수업을 병행해 주실 것을 적극 권장합니다. 자, 더불어 매일 규칙적인 학습 플랜, 자, 가장 중요하겠네요, 여러분. 규칙적으로 매일 듣기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자, LC는 빈도가 중요한 파트이거든요. 결코 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몰아서 많은 양을 소화하기보다는 적게 쪼개더라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정해진 시간에 듣기 연습을 하시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문제를 미리 가급적 풀어 오실 것을 권장합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저와 함께 다시 문제를 풀어 나가긴 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풀어보시고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진단을 한 후에 이 강의를 통해서 다시 깊이 있게 저와 함께 리뷰하시는 것이 더욱 도움이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또한 첫 문제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양의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가짐, 내가 이 천재에 수록되어 있는 모든 천 문제를 나의 것으로 완벽하게 리뷰해야지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틀린 문제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요. 맞힌 문제들도 확실하게 다시 짚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 문제를 모두 완벽하게 리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능동적으로 학습해 주셔야 돼요. 자, 대부분 LC를 수동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냥 듣고 스크립트 보고 거기에서 끝내는 경우들이 많죠.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이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리스닝 하실 때 자, 들으면서 따라 말하고 눈으로 보면서 귀로 듣고 따라 말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시끄럽게 적극적으로 리스닝 해주셔야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우리는 리스닝 수업이지만 리스닝 앤 스피킹과 같이 수업이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복 청취, 쉐도잉 정말 중요하죠. 안 들렸던 부분들은 계속해서 구간을 반복해서 여러분 스스로 드러낼 수 있을 때까지 들어보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들었으면 원어민과 동일하게 쉐도잉으로 따라 읽기 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최신 토익 출제 경향을 좀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토익이라는 시험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화해 오고 있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최근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러분 그 트렌드를 잘 익혀놓고 시험에 대비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자, 파트별 최근의 경향을 한번 분석해 봤어요. 자, 먼저 Part 1은요. 총 1번부터 6번까지 6장의 사진이 출제가 되고 있는 파트입니다. 사진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했을 때 그 비율을 이와 같이 나눠볼 수 있는데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진이 사람이 등장하지 않는 사진보다 좀 더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자, 파트 1의 최신 출제 경향. 일단 이제 Part 1은요. 문항수가 이전의 토익 대비 내문항이 줄어들었어요. 총 6문제이죠. 따라서 대부분 파트 1은 잘하는 편이거든요. 문항수가 줄어든 파트 1은 고득점자를 변별하는 필수 핵심 문제만이 남았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가장 부담스러운 파트예요. 단 한 문제도 틀려서는 안 돼요. 고득점을 위해서는 파트 1은 다 잘 맞추고 출발을 하셔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Part 1, 동작과 상태를 구별해야 하는 그런 까다로운 문제들을 또 볼 수가 있다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이런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서 여러분들이 파트 1에서 이것만큼은 꼭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하는 핵심 대비 전략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Part 1에서는요. 선택지가 총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제 Part 1의 선택지의 그 형태, 문장 구조를 크게 나눠 보면요. 보통은 세 덩어리에서 끝나는 경우들이 많죠. 제가 청크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놨는데요. 보통은 청크가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좀 길어지게 되면 이렇게 4개의 덩어리까지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각 문장 성분에 해당되는 품사를 좀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바꿔볼 수 있겠죠. 자, 여러분 Part 1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동사와 명사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덩어리 주어 자리에 명사를 듣고요. 사진에 있는 사람인지 사물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동사를 듣고 이게 확인할 수 있는 동작이냐 상태냐를 판단하시고 오답을 소거할 수 있겠고요. 또 뒤따라 나오는 명사를 듣고 동작의 대상이 정확한지 아니면 위치나 방향, 나열의 특징이 맞는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오답 소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Part 1에서는 이 동사와 명사가 가장 중요한 핵심어가 돼요. 자, 우리가 오답을 소거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동사, 명사가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1순위는 바로 동사입니다. 이 동사를 듣고 여러분 동작과 상태를 사진에서 잘 확인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오답 소거 기준. 두 번째는 명사인데요. 명사를 듣고 사진에 있는 사람이냐 사물이냐 판단하실 텐데 우리가 보통은 사물의 이름에 취약한 경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들은 이 천재원 문제를 통해서 생소한 사물의 명칭을 기억하시는 것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파트 1에서요, 여러분.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형이라고 부르는 이 비빙 PP는 파트 1의 하이라이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비빙 PP의 경우, 자, BPP의 형태가 합쳐져 있으므로 현재 진행 수동태라고 부르는데요. 일반적으로 수동태는 뭐뭐 되어 있다라는 의미로 사물을 주어로 내세워서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표현으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 비빙 PP라는 현재 진행 수동태는요. 수동태이지만 상태가 아니라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에 여러분들이 주의해 주셔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어 자리 사물이 위치하지만 사물에 가해지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인 이 비빙 PP는 정답이 되려면 반드시 사진에서 동작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Part 1의 오답 소거 기준 이렇게 세 가지만 딱 기억하고 오답을 소거해 나가신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어 나가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파트 1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 Part 1에서 현재 완료라는 시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근데 이 현재 완료 수동태하고 앞서 이야기했던 비빙 PP, 현재 진행 수동태하고 발음이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파트 1에서 한두 문제 정도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휘력이 부족해서 놓쳤다라기보다는 이런 부분에서 동작과 상태를 혼동하는 경우들이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우선 독일한 예문인데 제가 시제만 좀 변경을 해봤거든요. 해석해 보실래요, 여러분? 자, 첫 번째 예문입니다. 가방이 의자 위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두 번째 예문은요. 가방이 의자 위에 놓여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비빙 PP, 뭐뭐 되고 있다. 혹은 되어지고 있는 중이다. 라는 의미로요. 자, 그럼 비교해보죠. 여러분, 첫 번째 예문은요. 가방이 놓여져 있는 상태를 묘사합니다. 두 번째 예문은 어때요? 네, 놓고 있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사진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비빙 PP로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보기는 등장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왜 현재 완료 수동태와 현재 진행 수동태를 지금 비교하고 있을까? 물론 동작과 상태로 구별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 이걸 귀로 들었을 때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have been PP의 경우는요. 앞에 있는 이 H 발음 하는 소리가 미약하게라도 들릴 거예요. 그렇지만 두 단어에는 강세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되게 성의 없이 발음하는 듯한 그런 발음을 듣게 되실 거예요. have been pp, has been pp, has been, have been이 아니라요. have been pp. 빠르게 넘어가는 거죠. 비빙 PP의 경우는 앞에 있는 비동사의 강세가 거의 없어요. 앞에 등장하는 주어의 명사, 그 끝자음하고 연음이 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대신 요 잉 소리에 길고 강한 끌림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비빙 PP, have PP, 비빙 PP.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수업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넘어갈게요. 자, Part 2로 건너가 보겠습니다. 자, Part 2. 사실 네 가지 파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파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신다면 아마 파트 2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많은 분들이 Part 2를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난이도의 차이가 가장 큰 파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오는 단어고 어렵게 나오는 단어고 그 편차가 굉장히 큰 파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Part 2는 어렵게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맞힐 수 있는 쉬운 답변들보다는 조금 예상을 벗어나는 그러한 고난도 답변들에 대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Part 2 만점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질문 유형별 출제 비율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요. 특별히 의문사, 의문문의 비중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제가 의문사, 의문문에 대해서 좀 짚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최신 출제 경향입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분만, 앞부분만 듣고 단어 몇 개만 듣고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치만요, 난이도가 어려워지는 달에는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풀어야만 풀리는 문제들이 더 많아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또 간접적인 답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질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우회적으로 말을 한다거나 혹은 모호하게 답을 하는 경우의 응답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교재에서는요, 이런 최신 경향을 정말 완벽하게 반영하고 있는 문제들로 파트 2가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약간은 파트 2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다시 한번 어렵게 공부하셔야 파트 2를 잘 대비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핵심 대비 전략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우선 파트 2는요. 질문 총 25개죠. 질문과 보기 3개가 25번 연달아서 쉴 틈 없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순간 집중력을 위해 우리는 질문을 듣고 질문의 요점을 간추려서 의도를 뽑아내서 우리말로 되뇌어 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거예요. 자, 그럼 우리말로 언제 되뇌느냐? 보기가 나올 때마다요. A, B, C가 나올 때마다요. 자, 제가 초를 한번 세보았는데요. 질문이 나오고 보기 A가 나오기까지의 시간이 약 한 1.4초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초라고 가정을 해놓고요. 질문이 나오면 A가 나오기까지 1초의 시간 동안 빠른 속도로 요점을 되뇌어 가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스 씨는 아름다워요? 이런 식으로 되뇌어 가시는 거예요. B, 아름다워요? C, gorgeous해요? 이런 식으로요. 편한 대로 되뇌어 가시면 됩니다. 자, 오답을 또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을 찾아가셔야 되겠죠.
X, 세모, 동그라미 표시해 가시면서요. 자, 펄2의 오답 패턴들을 여러분 숙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답 판별력을 강화시켜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혼동어를 사용하거나 엉뚱한 대명사, 그리고 의문사 의문의 yes or no 답이 될 수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리뷰하실 때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혹은 귀로 들으면서 이거는 어떤 오답 패턴에 해당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잘 리뷰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속에 gorgeous가 있었네? 그래서 go, 발음을 노리고 혼동어를 제시했어. 자, 그 다음에 질문에선 특정 사물의 명칭은 등장하지 않았어. 엉뚱한 대명사였네? 그죠? 이런 식으로 오답을 소거해 나가는 연습해 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자, 앞서서 제가 간접적인 답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펄2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의문사 의문문의 고난도 답변 패턴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몇 가지 예시를 제가 함께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모호하게 답을 하는 경우, 쉽게 말해서 모르겠어요 라는 문맥의 응답입니다. 자, 이 모호한 응답은 정답률이 매우 높은데요. 특별히 정보를 요구하는 의도의 의문사 의문문하고 정말 환상적인 짝꿍 응답이 될 수 있어요. 자, 몇 가지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죠. 질문 앞에서 which companies 이렇게 출발합니다. 어떤 회사들이 올해의 축제를 후원을 하고 있나요? 라고 질문했어요. 자, 그럼 일반적으로는 이 회사의 종류로 답을 찾잖아요. 혹은 회사의 이름을 언급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답변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볼까요, 여러분?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They are all mentioned in the brochure. 그것들은 모두 책자에 나와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사의 이름이 브로셔에 다 나와 있다라고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 모르겠다라는 의도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문도 볼게요. 이번에는 카페테리아가 어디에 있는지 이 식당의 장소를 묻는, 위치 묻는 질문이었거든요. 네, 답변 함께 볼게요. Oh, I'm just a visitor here. 저는 이곳 방문객일 뿐이에요. 따라서 저는 식당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어떠세요? 둘 다 결국엔 모르겠다라고 답을 하는 응답이라는 거 기억해 줘야겠죠?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자, 시간을 묻고 있습니다. 너 비행기 몇 시에 도착해?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에서요. 자, 정확한 시간으로 답을 하지 않고요. I'm taking the train actually. 나 실은 열차 타고 가. 아까 제가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부분 what time에서 끊고 그냥 what time만 듣고 되뇌어 간단 말이죠. 그렇지만 뒤에 등장했던 이 교통편 flight을 요것도 챙겨주셨어야지 이 문제를 풀 수 있었죠. 그죠? 나 사실은 비행기 타고 가지 않아. 나는 다른 교통수단 트레인을 타고 가. 하고 질문의 의도를 아예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전체적인 문맥 파악이 많이 요구되는 문제죠. 또 다른 경우는요. 자, 질문을 했는데 또 다른 질문이 보기 속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한 케이스를 우리가 역질문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자, 이유를 묻고 있었는데요. 제 호텔방 안에서 제가 왜 그렇게 심한 많은 소음을 듣는 거죠? 자, 소음을 듣게 되는 그 이유를 묻고 있는 질문에 What is your room number? 당신의 room number는 어떻게 되시죠? 하고 되묻고 있는 거예요. 괜찮으시죠? 그래서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묻는 역질문 또 펄2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는 자, 질문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지 않고 추가 의견을 전하는 경우도 있어요. 질문 함께 볼게요. 연말 연회가 어디에서 열릴까요? 라고 했어요. 자, 그럼 행사가 열리는 그 장소를 묻는 질문이었는데 답변 볼까요? I thought you'd be away next week. 제 생각엔 당신이 다음 주에 떠나 있을 거라고, 다음 주에 부재 중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괜찮으신가요? 그래요. 그냥 우리가 나머지 보기들 사이에서 이런 응답을 듣게 된다면 섣불리 답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펄2의 핵심은 말이 되는 응답을 찾아가는 거죠.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응답이라면 정답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게 바로 펄2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질문에 대한 의견까지 제시하는 이런 고난도 답변 패턴들을 앞으로 여러분 천재1 리스닝을 통해서 많이 접하고 훈련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럼 펄 3, 4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3, 4의 최근 출제 경향은 어떠할까요? 우선 속도감이 아주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말도 빠른데요, 여러분. 전개 자체가 굉장히
빠르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순식간에 각 문제의 단서들이 막 연달아서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없이 내용이 전개가 되는 것이 바로 3, 4 최근의 경향입니다. 자,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해야만 하는 문제들이 최근 들어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그냥 한 문제 한 문제에 해당되는 단서만 잘 들어야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 안 돼요. 이 모든 세 문제들이 다 연결고리가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지문 초반부터 끝까지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고 화제들의 관계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청취를 끝내주시는 것이 고득점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새로운 문제 유형들이 또 추가가 되었죠. 신토익에서는요. 신유형의 출제 비중을 확인해 보시면 자, Part 3에서 3인 대화 지문이 등장을 합니다만 Part 3에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전체 13지문 가운데 평균 한두 지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비중이 크지는 않다는 거 알아놓으시고 사실 3인 대화 지문이라고 해서 많이 당혹스러우셨겠지만 사실은 문제 푸는데 그렇게 큰 지장은 없죠, 여러분. 같은 성별을 가진 두 화자는 생각과 의견이 똑같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예요. 자, 그리고 의도 파악과 시각 자료 문제 많은 분들이 좀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Part 3와 4 각각 평균 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전체 100문제 중에 4문제, 많게는 6문제까지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핵심 대비 전략, 먼저 스키밍에 관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킴이라는 동사의 사전적인 의미는 빠르게 훑어보고 요점을 파악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Part 3, 4는 지문을 듣기 전에 문제지를 통해 문제와 보기를 먼저 확인할 수 있다는 아주 유리한 조건으로 우리가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Part 3, 4의 안내방송에 나오는 약 30초의 시간을 첫 번째 지문을 위한 스키밍을 위해서 사용을 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때 스키밍은 왜 하는 것인지 그 목적을 정확히 알고 출발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스키밍의 목적은요, predict, 예측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무엇을 예측해야 하느냐? 내가 누구의 말에서 단서를 노릴 것인지, Part 3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의 단서를 노려 들을 것인지, 또 대략적으로 무엇에 관한 내용일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지문을 더 잘 듣기 위함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LC잖아요. 들으면서 문제 푸시는 거죠. 보면서 문제 푸는 게 아니죠. 그래서 스키밍은 최대한 듣는데 내가 올인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아까 제가 Part 3에서 누구의 말에서 단서 찾을지에 대해서 예측해 볼 필요 있다 했는데요. 자, 여러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Part 3에서는 문제를 통해 누구의 말에서 단서를 노릴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네, 이때 몇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우선 질문 속에 화자의 성별이 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늘 그 사람의 말에서 단서가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질문 속 주어의 말에서 반드시 항상 언급되는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 질문들의 경우는 항상 질문 속 주어, 화자의 말에서 단서가 언급이 된다면 자, 상대방의 말에서 언급되는 경우들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파트 3는 보통 2인 이상의 대화죠. 그래서 이렇게 수동태로 요청하는 사항을 묻는 문제 같은 거 나올 수 있어요. 여자는 무엇을 하라고 요청되는가? 이런 경우는 여자는 요청받는 입장이므로 상대방인 남자의 말에서 요청의 단서가 언급될 것임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예측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는 걸 알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키워드가 함께 제시가 되는 문제들이 있어요. 남자는 어제 무엇을 했는가? 혹은 어제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가? 웹사이트에 관해서 언급되는 것. 자, 이렇게 특정 키워드에 관한 정보를 묻는 문제들은 누구의 말에서 단서가 나올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남자가 주어 자리로 표기는 되어 있지만 여자가 단서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어제 뭐 하셨다면서요? 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단서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키워드에 주목하셔야 돼요. 두 가지 질문들은 어때요? 문제만으로는 화자를 예측할 수는 없죠. 그러면 내용 파악에 여러분들 주력하시고 키워드
지문에서 노려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스키밍 방법에 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스키밍 하실 때 어떤 단어가 키워드로 뽑혀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경우들 많이 봤어요. 자, 일단 스키밍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정답이 되면 어떻게든 지문에서 등장할 단어를 키워드로 선택하고 가셔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동사나 명사가 키워드의 중심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스키밍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는 리뷰하실 때 가급적 우리말로 문제랑 보기를 또박또박 정확하게 해석하는 식으로 연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좀 더 그 보기 혹은 그 문제가 전달하고 있는 요점을 우리말로 접근했을 때 더 빠르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개괄적인 표현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토익의 경향 중에 하나, 지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단서를 언급한다면 보기에서는 그 구체적인 단서를 개괄적인 표현으로 바꾸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보, 장비, 그리고 동료와 같은 단어들은 아주 개괄적인 의미죠. 의미 범위가 굉장히 커요. 이런 표현들은 지문에서 좀 더 구체적인 단서로 언급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걸 기억하시고 스키밍 시의 개괄적인 표현을 미리 점 찍어 두시고 다른 말로 바뀌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도 아주 좋은 습관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키밍 하실 때 가급적 깔끔하게 표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간혹 스키밍 하실 때요, 밑줄을 마구마구 긋고 막 별 표시부터 시작해서 엄청 복잡하게 딱 봐도 뭐가 중요한지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스키밍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면 그런 경우에 내가 정답을 선택하기 위해서 또다시 해석을 해야 하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 한두 개 한해서 깔끔하게 표기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스키밍 시 어떤 부분들 주의하셔야 되냐면 일단 문제의 요점을 파악하는 게 우선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게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보기에 집착을 하게 되세요. 그런데 여러분, 보기를 다 읽었다고 해서 내가 문제를 잘 풀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보기를 미처 파악하지 못해도요. 정확하게 들은 그 내용에 한해서는 지문이 끝나고 나서 보기를 훑어주셔도 풀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하게 듣지 못했는데 보기는 다 읽어놓긴 했지만 정확하게 듣지 못했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문제부터 우선적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시간에 쫓기는 경우에는요. 장문형 보기가 아무래도 단답형보다는 우선이 돼야겠죠. 그리고 장문형 같은 거 읽으실 때 시간에 쫓겨 최소한 2개까지는 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접근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스키밍은 반드시 지문이 시작되기 전에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지문이 시작이 되면 더 이상 읽는 것에 여러분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지문이 시작이 되면 듣는 것에 올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스키밍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럼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제 3, 4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문제 유형들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들을 숙지하고 있어야겠죠. 자, 문제 유형을 제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봤거든요. 뒤집어진 세모 그림입니다. 지문 초반에는 제너럴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파트 3, 4 모두 다 초반에는 전체 지문과 관련한 정보, 상황 이해를 위한 정보들이 언급이 됩니다. 지문이 전개되면서 점점 좁혀지죠. 좀 더 스페시픽한 그런 세부 사항과 관련된 정보가 언급이 돼요. 따라서 Part 3, 4의 모든 지문 흐름은 from general to specific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문제 유형도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는 거죠. 제너럴한 정보를 묻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는 general question, 앞으로 GQ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게 될 거고요. 자, 세부적인 정보 묻는 문제를 specific question, SQ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전반적인 문제 유형들을 이렇게 분류를 해봤을 때 시험에 나오는 출제 비중을 살펴보면 GQ 문제는 약 한 20% 정도이고요. SQ 문제는 한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요. 자, 출제자들이 이렇게 문제 유형을 나눠 놓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능력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GQ 문제의 경우는요, 근본적인 청취력과 연결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GQ 문제만 자주 틀리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상황 자체를 이해하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무래도 청취력과 연결이 되겠죠.
자, SQ 문제의 경우는 비중이 좀 큰데요. 노려 들을 수 있는지, 많은 정보들 사이에서 내가 필요한 정보만 싹 골라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3, 4를 잘 하려면 상황을 이해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디테일한 정보도 잘 골라서 들을 수 있어야겠죠, 여러분. 자, 그럼 오늘 이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통해서요, 제안 요청, 도움 제공, 시험에서 좀 많이 나오는 비중이 큰 이 문제들의 형태와 그리고 단수 앞에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그널 표현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효율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이제 접근 방법도 숙지하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죠, 여러분? 자, 먼저 요청 사항을 묻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많이 생겼죠, 여러분. 파트 3하고 4에서 보게 되실 질문 형태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때 이제 요청의 단서 앞에는 보통 이런 시그널 표현, 신호를 주는 표현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수업 시간에 이런 내용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을 할 테니까요. 잠시 화면을 정지시켜 주시고 관련해서 필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지하고 네, 필기해 주시고요. 해주셨죠? 자, 보시면 여기서 우리가 뭔가를 요청할 때 질문으로 요청하는 경우들은 아마 다 잘 들으실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평서문의 형태로 이렇게 요청하는 경우에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뭐 해주셨으면, 뭐뭐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요청이잖아요. 그렇죠? 자, 두 번째는 이제 제안 사항을 묻는 문제예요. 화자는 무엇을 하라고 제안하는가? 자,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으로 제안할 수도 있지만 평서문의 형태로 제안하는 경우에 특별히 주의해 주셔야 된다는 거. 뭐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제안이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 도움 제공 사항을 묻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offer to do 문제 해석에 주의하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 유형을 엉뚱하게 해석하십니다. 남자는 무엇을 제공하는가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 혹은 제안하는가. 자, offer to do의 정확한 해석은 남자는 무엇을 해주겠다고 제안하는가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아까 앞에서 봤던 suggest 문제랑 그리고 offer to do 문제랑 둘 다 제안하다는데 무슨 차이야? 라고 한다면 자, suggest 문제는요. 상대방이 할 일을 제안하는 것을 묻는 문제예요. 상대방이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offer to do 문제는 어떤 유형이냐면 화자 자신이 할 일을 제안을 하는 것을 묻는 문제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offer to do 문제 시그널 표현은요. 1인칭에 들어가 있는 이런 표현들. 제가 해드릴까요? Would you like me to? 또는 Why don't I? I'd be happy to. I can. I will. 과 같은 이런 1인칭 표현들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어떠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꼭 숙지하고 있어야만 하는 파트별 핵심 대비 전략을 제가 좀 간추려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 내용들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한테 상기시켜 드릴 겁니다. 잊지 말고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가지고 어떻게 리뷰를 하는 것이 고득점을 위해서 효율적일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문제를 풀어주셔야 됩니다. 네, 문제를 푸실 때 가급적 놓친 문제, 찍은 문제가 있다면 그 옆에 바로 별 표시를 좀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답은 따로 기입해 두시거나 answer sheet에 마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answer sheet을 가급적 사용해 주세요. 우리 교재 뒤에 answer sheet이 붙어 있거든요. 그거 떼셔가지고 실전처럼 마킹을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혹은 아예 노트에다가 정답만 따로 기입해 주세요. 이렇게 하실 것을 권장하는 이유는요. 나중에 채점을 하시다 보면 자, 문제지에 그대로 채점을 하면 이 문제의 정답이 무엇인지를 한번 힐끔 보고 가게 돼요. 그러면 리뷰할 때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한번 스스로 고민해 보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 answer sheet을 사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자, 문제 다 푸셨으면요. 채점해 주세요. 자, answer sheet에 가급적 채점해 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별 표시한 문제들과 그리고 틀린 문제들을 위주로 다시 한번 반복 청취하시면서 스스로 고민해서 정답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강의를 통해 저와 함께 모든 문제들을 완벽하게 다 리뷰해 나가는 게 좋겠죠, 여러분? 자, 일단 마지막은요. 강의를 듣고 난 후에 여러분 스스로 다시 반복 청취하시고 필요하다면 받아쓰기 그리고 쉐도잉 병행해서 완벽하게 마무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파트별로 받아쓰기 하는 방법, 따라읽기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Part 1과 2의 경우는요. 가급적 모든
모든 보기들을 다 듣고 안 들리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받아쓰기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펌 1, 2는 받아쓰기 가급적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파트 1에서 내가 A번이 정답이었어? 라고 해서 A번만 듣고 가시면 안 돼요. 나머지 B, C, D, 오답으로 등장했던 표현들도 모두 다 완벽하게 리뷰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따라 읽기 하실 때요. Part 1, 2는 전체 지문을 쉐도잉으로 마무리해 주시되, 자, 1단계는 듣고 우리말로 해석을 내뱉어 주세요. 속도에 너무 쫓기지 마시고요. 여러 번 듣고 우리말로 해석을 편안하게 내뱉어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는 듣고 끊고 영어로 이번에는 전체 문장을 따라 읽어 보시는 거죠. 아시겠죠? 한 번은 우리말로 해석, 한 번은 영어로 따라 읽기. 멈춰 놓고 따라 읽기 해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멈춰서 따라하고 그 다음에는 성우랑 또 같이 같은 속도로 한번 따라 읽어보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 3, 4의 경우는요. 자, 받아쓰기는 내가 정말 안 들렸던 지문, 한 지문 정도에 한해서만큼은 받아쓰기 해주시는 거 좋아요, 여러분. 선택입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잘 들렸어 하시면 굳이 받아쓰기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청취력이 많이 부족하다 싶다면 받아쓰기 진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쉐도잉 하시면 되거든요. 받아쓰기를 진행하지 않으실 분들 쉐도잉만큼은 꼭 해주셔야 돼요. 자, Part 3, 4하고 4는요. 하루에 한두 지문 정도에 한해서 여러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면 돼요. 잘 안 들렸던 거, 어려웠던 지문이요. 자, 1, 2단계는 스크립트를 보면서 하시면 돼요. 1단계 스크립트를 보면서 듣고 의미 덩어리로 끊고 따라 말하시는 거예요. 자, 2단계는요. 스크립트를 보고 성우랑 같은 속도로 같이 따라 읽게 하시는 거고요. 자, 3단계부터는요. 자, 2단계까지는 꼭 해주시고 3단계부터는 한번 시도해 보시고 2단계까지가 수월이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진행해 주시면 돼요. 3단계는 스크립트를 안 보고 들으면서 따라 말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따라 말하는 느낌이지만 한 0.5초 뒤늦게 들으면서 따라 말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스크립트를 보지 않고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듣고 0.5초 늦게 따라 말하는 겁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여러분. 속도가 좀 빠르다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속도를 늦추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음원 청취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속도 충분히 늦추고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4단계는요. 1단계를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젠 암기죠. 근데 아주 짧게 끊으셔도 돼요. 듣고 따라하고 듣고 암기해서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외워서 따라 읽기 해주시는 것까지가 4단계입니다. 자, 마무리 단계에도 아주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자, 속청으로요. 음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셔서 속도를 높이세요. 그래서 아주 빠르게 음질이 크게 깨지지 않는 선에서 속도를 좀 빠르게 하셔서도 마무리로 들어보시고 그리고 원래 속도로 한번 돌아가 보시면 속도감이 굉장히 무뎌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실 겁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 빠르기, 전개 속도 여러분 대비하기 위해서는 속청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매우 좋은 학습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바로 이어지는 다음 강의에서 이제 테스트 1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테스트 1의 Part 1 그리고 Part 2의 햅셋을 다뤄볼 거거든요. 그래서 테스트 1의 1번부터 19번까지를 미리 풀어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저와 함께 즐겁고 그죠? 유쾌하게 천재원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다들 준비되신 거죠? 네. 여러분들의 멋진 모습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제 1강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